야당 레이더, 여당 레이더에 이어서 오늘은 여의도 전체판을 읽는 시간 여의도 레이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함께해 주실 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부 이뇨한 혁신위원장과의 인터뷰. 네.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이따 코너에 출연을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한테 하시는 말씀 영상 편지 쓰십시오. 음성 편지구나. 음성 편지 쓰십시오 했더니 아까 쓰셨어요. 예. 뭐라 그러셨냐면 조언 듣고 싶다. 당의 공도 많이 세우시고 선거 때 잘 도와주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엔 나 좀 도와달라 이러셨거든요. 또 개인 자격 아닙니까? 개인 자격. 이분이 그때 저도 서울광장에 있었던 예. 이태원 12구 참사 추모식 갔다 왔지만은 예. 가서 계속 개인 자격이라 주장하시니까 마이크를 안 주잖아요. 예. 혁신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 때 공을 많이 세웠고 이런 얘기 하려면 이게 개인 자격이잖아요. 나머지 대통령부터 지금 당대표의 모든 김기현 대표 인터뷰도 있어요. 이준석 때문에 선거 때 크게 질 거 작게 이겼다 또는 질 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과 지금 대표의 입장인데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 자격으로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이뇨한 위원장도 영상 편지, 음성 네. 편지 쓰셨으니까 네.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카메라 보시면서. 저는 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개인 자격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셔봐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치 컨설팅 업체 차리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듣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 입장에서 보십시오. 제가 저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한들 예. 예를 들어 어제 유승민 의원이 뭐 그분을 만났다 한들 2시간 만나셨다고 그래요. 아주 잘 통했다고. 그러면은 또 내일부터 그럼 유승민 욕 안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부터 교정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내부 총리란 당 대표에다가 뭐 이래놓고는 예? 거기다가 1년 반 동안 무슨 저한테 린치한 거 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과실이 예를 들어서 0대 100이면은 네. 아니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응? 100만 원 줄 테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면 마음이 상처가 많구나.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 0대 100 교통사고에 0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저는 대표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만 난리 치면서 저를 쫓아내려 했던 거고 그 뒤로부터도 자기들이 그다음부터는 뭐 자신감이 있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1년 반 예. 동안 사람 린치한 거 아닙니까? 1년 반 린치한다면 요즘 들어서 강서 보궐선거 보고 야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 예. 안 하면 네가 속 좁은 놈. 그리고 뭐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사고 당사자도 아닌데 예.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러고 있고. 그게 이뇨한 위원장인 거예요. 지금 사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교통사고에 비유했지만은 예. 학교 폭력에 비유해도 그렇고 뭐에 비유해도요. 이거는 웃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나오냐면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주의요? 네가 네가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당을 위해 가지고 네가 통 크게 지들이 통 크게 마음 먹고 살지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이게 2차 가야지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잠깐만요. 너무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뿐만 단어들도 거칠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자격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숙제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만나봐야 된다. 숙제해야지 오늘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숙제하듯이 지금 손 내미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거군요. 보세요, 뭐 최재형 의원을 만나서 혁신안을 들어보고 싶다. 최재형 의원이요 혁신위 할 때부터 해서 1년 넘게 모욕을 당했어요. 혁신안 가져갈 때마다 가져가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지금 당에 보고서 다 있어요. 본인이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하면 되는 거지. 최재형 의원 불러다가 놓고 또 결국엔 안 할 거잖아요. 예. 한두 개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 최종안 중에 최재형 혁신위의 최종안 중에 받아들이겠다. 틀린 말 있으면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맞는 말 있으면 다 받아야지 뭘 한두 개는 뭡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를 알면은 볼 필요가 없고 듣고 나서 한두 개 받겠다고 하는 거는 예. 그냥 지분율 따지는 거잖아요. 지분율 따지. 혁신안의 내용이 다 오르면 다 받아야죠. 아까 교통사고 합의 100만 원처럼 뭐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전 최재형 의원을 대행해서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솔직히 최재형 의원의 혁신안이라는 거는 저도 내용을 봤지만은
그거를 받을 음. 거였으면은 글쎄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혁신위 할 때 네. 그때 엄청나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왜 이런 걸 합의도 없이 하냐고. 왜 합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상의도 없이 하냐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당이 당 혁신하겠다는데 뭘 그걸 대통령실이랑 상의해야 되냐.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 대통령실과는 별개로 하고 있다. 전화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괜히 주변에서 무슨 뭐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용산에 의중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거야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미 방송에서 예. 저분이 활동 시작하기 전부터 예. 저분이 영남 의원들 쳐내기 할 거다.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들은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저는 뭐 어느 관계자에게서 그런 걸 하라고 요구 사항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시만요. 그 관계자라 하면 용산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또 부인하면 좀 우스워지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예측만 드리잖아요. 그거 하는 거랑 수도권에 경쟁력 없는 당협위원장 갈아버리겠다가 아마 또 하나의 주제일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예. 제가 또 한 가지 그때 벌써 이게 한 열흘 된 인터뷰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혁신이라는 모든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든 혁신이가 특권 내려놓기 건드리는 순간부터 아무 일도 안 하겠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특권 내려놔야죠. 왜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면은 보통 뭐 인터넷에서 본 글 가지고 뭐 100 몇십 가지 특권이 있다. 어디 가면 공짜고 어디에 귀빈실 쓰고 이런 예. 실제로 찾아보면 없는 특권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 순간부터 나가는 거고. 보여주기식이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심각한 게 불체포 특권 건드리겠다 하면은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게 왜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 44조에 따른 권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헌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냥 안 될 줄 알고 또 던지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 건데 역시나 인제 또 그걸 건드렸죠 이제. 아니 뭐 법을 고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당은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 선언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제가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우리 쪽 당에서만 한 4번 했습니다 선언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선언만. 별로 크게 파장은 그거 없는 나왔다는 것이다. 거는 그 또 그냥 말씀이시구나. 도돌이표 도는 건데 예. 혁신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서 보궐선거가 불체포 특권이 때문에 우리가 대패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밖에는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빼놓고 다 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제. 그것도 하겠다. 아까 인유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한테 쓴소리 팍팍 하겠다. 아까 얘기는 하셨어요. 저한테. 아니 그걸 왜 열흘 동안 안 하고 지금 하겠다는 예고 방송만 합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것부터 하고 시작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용기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자기는 뭐 아랫목에서 뭐 자라가지고 뭐 이거 자기 뭐 위엔 얘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온돌의 아랫목에서 큰 사람이다. 월권은 안 하겠다. 월권은 안 하지만 쓴소리는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 결정이지만 어쨌든 나는 시중에 쓴소리 다 전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 잘 그것부터 모르겠는 해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야 이준석이 너는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면은 어떻게든 다른 경로로 대통령에 조언해야지 왜 밖에 나가서 떠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죠. 유승민 의원처럼 좀 만나서 전하시오.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전달해서 말 들을 사람이면은 애초에 당대표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말 안 되는 거를 대단한 조언인 양 뒷짐지고 야 이준석이 넌 가서 대통령에게 다른 경로로 말씀을 드려야지 왜 너는 밖에서 방송에서 얘기하느냐. 고치라고 밖에서 얘기해도 안 듣는 지경인데 안에서는 듣겠습니까? 좀 그런 아니란 소리 좀 저는 보수 중에서 어르신이라는 분들이 뒷짐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공범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됐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면에 대해서 이게 나는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웬 사면이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이 일괄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하고가 아니라 일괄로 징계 취소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면은 내일부터 당원권 회복되세요. 저한테 징계한다고 난리칠 때부터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징계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사면해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진짜 신경도 쓰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항상 답했어요. 김현정 뉴스에서도 한 2번 답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자기들 혼자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징계하고 빼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래 놓고 나중에 가서 뭐 우리는 100만 원 내밀었는데 왜 너는 합의 안 보냐? 예. 전 지금 뭐 다리 부러져 가지고 이러고 막 영구 후유증 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너 100만 원 안 받으면 너 속 좁은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비속어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너무 네.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정말 많이 네. 했지만 네. 오늘처럼 격앙되신 건 처음 봤어요. 일단 비속어 나온 거는 조금 그러면 속 그건 좁은 정정. 녀석이야라고 정정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갖고 노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니까 지금 아니요. 저는 이렇게 그런 감정도 안 들어요. 그것도 그래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봐라 그래. 예. 지금 가장 인제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기획을 한다 생각하는 사람 착각은 뭐냐면요. 그래 이준석이 뭐 신당을 하느니 아니면 뭐 다른 행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명분이 부족하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천만에요. 1년 반 동안 당신들이 해 놓은 짓 때문에 명분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탈당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당과 거리 두고 비판하고 명분 쌓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 말이 안 혼자 된다.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음. 이준석이가 명분이 부족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명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명분은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뭐 네. 정치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예. 잘못됐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때 2021년 한 1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후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럼 니네 이렇게 할 거면 나는 선대위 안 해." 하고 제가 인제 빠지고 이랬을 때 예. 한 2개월 동안 윤핵관이라는 애들은 계속 이준석 대책위원회만 했어요. 예. 언론에 맨날 나가 이준석 때리고 때리다 안 되면은 또 달래고 달래도 그게요 제가 별나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준석 말을 듣기 싫으면 자기들 방식대로 해 가지고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그래 이준석 뭐 버려 이러다가 한 지지율 한 10% 훅 떨어지니까 그다음에는 이준석은 책임감이 있으면 빨리 복귀해라.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시작이 뭐였냐면요. 조수진 의원이 나는 당대표 말 듣지 않겠다 선언한 거였어요. 예. 그럼 조수진부터 처리해야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압박하고 나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뭐에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리 떠들든 간에 또 개인 자격이라 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김병민 이런 사람 제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쨌든 최고위원 직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밖에 나가서 이준석은 사이비 평론가라 그러고 어제도 방송 와서 제 다음 코너인데 제 욕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일이 예. 있었어요? SBS 앉아 있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 밖에서 듣고 있는데 제 욕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자 거기 들어 김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 이준석 내쫓으면은 제명하면은 3-4% 정도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인요한 위원장 같이 개인 자격으로 다닌다고 주장하는 사람 만나 가지고 오늘 무슨 대화를 한들 내일 되면 또 그런 사람 나오면 저는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알겠습니다. 예, 알아서 하고 뭐 해야 될지 제가 조건 거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해라. 예. 알겠습니다. 뭐 내일부터 당원권 회복되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은 뭐 드리는 게 지금 이 분위기에선 적절치가 않은 것 같으네요. 걱정 마십시오. 내일 또 그래 가지고 내일 아마 최고위에서 장례찬 이런 사람이 이준석은 반성문 쓰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태클력으로 할 겁니다. 일괄 징계 취소 아닐 거라고 보세요? 저 지난 최고위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니까 해보라고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뭐 결과는 보도록 하고 예. 언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요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처음으로 섰어요. 대통령은 오랜만입니다 하고 뭐 이재명 대표도 악수 웃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첫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지점이다. 이게 또 뭐 시작이 돼서 협치의 물꼬가 좀 트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여야? 그건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요? 잡범이래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생각이 아직도 잡범인지 아니면 야당 대표인지를 물어보시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권에서 제일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 인사일 텐데 그 평가가 바뀌는지 보면 알겠죠.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탄핵에 대해서 이제 국감 끝났으니까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몇 명이 더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진짜 탄핵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는 직무 정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사표 내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총선까지 가게 되는 상황. 예. 총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탄핵은 나중에 가선 기각이 될 테니까요. 본인은 그걸 바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총선에 지금 총선은 못 나가잖아요. 끌려 나가는 것보다 나올 수 있죠. 총선에 끌려나가는 꼴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역구를 선택하는 데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라는 것도 많을 텐데. 뭐 그런 건 너무 긴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가 가지고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겪었던 고민을 그대로 겪을 거다. 그게 어떤 걸까요? 강남 가면은 쉬운 데 간다 그럴 것이고. 어허. 그런데 강남 아닌 곳은 인제 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너무 험지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비례 나가 가지고 선거 지휘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선거법을 연동형 유지하면요. 위성 정당에 가서 어떻게 본 당의 선거를 지휘합니까? 아니면 지원합니까? 그건 선거법 어허. 위반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선대 본부장 정도만 뭐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비례하면서 본인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비례 안 하고 그냥 선대 본부장만 하는 거는 본인이 원치 않을 거고 그거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아마 무슨 출마 안 하면서 하는 건 연예인도 아니고 와 가지고 치어리더만 하고 그냥 가라는 건데. 예.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그럼 오히려 탄핵 발의되기를 바랄 거다? 뭐 탄핵되길 바라는 사람이 바라는 건 있겠습니까? 아니겠지만. 하지만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서 아마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보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선거 분위기 바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어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제군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 얘기하려면 거의 유튜브 켜야 될 텐데. 얘기가 좀 깁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수건 사업은 5호선, 9호선 연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데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은 이게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됩니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광역철도는요. 건설할 때 7대3으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예. 국비가 7입니다. 근데 도시철도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계 내의 철도를 연장하는 게 예. 되면은 오히려 서울시가 6이고요. 예. 국비가 4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게 연장 사업이 되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례로 들어드릴게요. 서울 시내에서 저희 상계동 쪽으로 지금 동북선 경전철 연장 사업을 하거든요. 네. 민자 사업인데 민간 5, 그 다음에 서울시 4, 국비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계 내로 편입되는 순간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알고 던진 건지 모르고 던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 들어서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은 예. 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런 도시철도 연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재정적으로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보면 5호선 연장 사업도요. 그래서 BC 맞추려고 검단까지 돌아가지고 김포 가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까지 알게 되면 김포 시민들도 뭐 전부 찬성 이렇게 되진 않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이러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누군가는 이제 계속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거 예타 변제하고 무슨 뭐 국비 더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저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남 쪽으로 연장하는 지하철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국비로 해야 될 걸 시비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대4입니다. 시비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내에도 지금 경전철이나 지하철 수요가 많은데 그거 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그럼 반대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이 똑부러지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 이 상황에서 반대하면 또 나쁜 사람 만들겠죠. 근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세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갑자기 서울시도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교통정책 이런 걸 가져가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김포의 교통 인프라 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서울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한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러시죠. 예, 그러면은 라디오 청취자와 인사 나누고 5분만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5분만 제가 사전에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5분. 근데 뉴스쇼 나오면은 마지막 분들은 5분씩 조금 더 하는 건 알고 전통이 있는 건 알고 알고 나오셨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동접자가 3만 명이 넘어가는데 방송 끝나도 나가질 않고 지금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왜 5분을 부탁을 드렸냐면
혁신이 얘기하다가 네. 영남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론 요거에 대한 논평을 못 들어서 조금 요거에 대한 의견 듣고 싶어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지난주에 던진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른바 대사면론이었고 이른바 영남 스타들의 험지 출마론. 요거는 처음에 요거를 뭐 김기현, 주호영 이름까지 언급했다고 했다가 인유한 위원장은 그건 진짜 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름 언급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지만 영남 스타들의 험지 출마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신이 있다. 그 얘기는 아까 재차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웬만한 주요 당직자의 인터뷰는 전부 녹음기를 들고 당직자들이 사무처 당직자들이 가서 녹음합니다. 기자들 옆에서? 예. 그래요? 주호영, 김기현 발언이 없었으면 정정을 요청해야겠죠. 네, 녹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정이 되면은 해당 언론에서 입장을 처리한 거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맞다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해당 언론이 그 기사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제로 발언한 것이겠죠. 정치인 기사 읽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 대표부터 주요 당직자들은 전부 다 인터뷰할 때 옆에 사무처 당직자가 배석해가지고 그래요? 녹취합니다. 몰랐네. 네. 나 녹음되고 있었구나. 이제 알았네. 녹음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론이랑 뭐 혹시 기자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자도 다 녹취합니다. 사실 기자들은 다 하죠. 기자들은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풀어서 기사 써야 되니까 무조건 녹취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사실관계가 틀린 거면 정정을 당연히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영남 중진들을 서울로 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영남 중진들을 서울로 빼고 싶어 한다는 거 아까 인유한 위원장은 그게 이제 어떤 희생이고 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태경 의원이 움직이면서 이제 혁신의 바람 일으키겠다 한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겠어요? 지금 서울시 노원구에서 롯데백화점 앞에 걸어가고 있는 김모 씨를 붙들고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이 서울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응이 뭐냐면요. 누구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이 설마. 에이, 그게 설마.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모 씨의 반응으로 전 100%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주요한 당직을 가졌었냐 이런 거보다요. 이분들이 서울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이 그러면 이제 그 주호영, 김기현 이런 분들을 거론했다는 건 그 개인들에 대한 거의 징벌적 조처거든요. 이분들이 서울 와서 될 리가 없잖아요. 험지가 가지고. 100% 확신할 수 없겠지만 그쪽 지역에서 훨씬 인지도가 높은 분들인 건 맞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징벌적 조처로서 서울에 출마를 쓴다는 거는 서울의 민심에도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갈게요. 그분들을 뭐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는 합니다만 만약 그분들을 서울로 올린다면 그거는 징벌적 조치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대하죠. 그 징벌적 조치를 그럼 내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시는 인유한 위원장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가서 한석을 뭐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자리를 비우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울산 남구나 대구 수성구를 비우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왜 그럼 그 자리는 누구로 채우려고요? 거기에 누군가 가야 되니까. 누군가는 누군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여기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서 온다는 뭐 검사들이나 아니면 행정관 이런 사람 생각할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미리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둔 게 뭐냐면요. 착각하지 마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TK도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럼 예전에 2016년에 공천 난장판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라. 김부겸, 홍일학 두 분이 그 당시 야당 성향으로 대구에서 돼요. 됐죠. 12개 중에 2개가 돼요. 그 말은즉슨 그럼 그때 왜 됐느냐. 명분 없이 김문수 지사가 가가지고 수성에서 붙어가지고 김부겸 총리한테 깨진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은 대구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빠지고 나가지고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용산 행정관 비서관 출신이 나가가지고 대구에 출마하면요. 이번에는 그 반발해가지고 우리 당 소속이 무소속 나올 가능성도 1이지만은 2는 뭐냐면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팀 짭니다. 그 자리에다 탁 하나씩 정도가 스타들?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하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일 거라 봐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물론 뭐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지난 한 1, 2년 동안 보여준 대선 이후로 보여준 행보는 굉장히 보신적이었어요. 예, 개양에 출마하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출마가 아니라 그렇죠. 송영길 대표 뽑아내고 출마한 것처럼 보였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도 뭔가 당을 위해서 내가 맨 앞에 서서 총 들고 가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대구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아, 이재명의 대구 출마? 근데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 생각해서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구 출마해서 안 돼도 없고 되면 더 좋고 하여튼 그 정도 던지면 그렇죠. 승부수가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승부수를 혼자 던지는 게 아니라 예. 또 이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름 거론하면 싫어하겠지만은 예. 민주당에 의외로 대구 출신 많아요. 또 누구 있죠? 대구 출신? 강선우, 아, 강성훈 대변인. 이재정, 이재정 의원. 권칠승 장관 그러네. 출신이죠. 예, 권칠승 대변인. 거기에 더 김부겸, 홍일학 예. 아까 말했던 예. 분들. 거기서 이철이 포항 출신이죠. 이철이 표창원 전 의원. 포항 출신이죠. 예. 그 외에도 대구 출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대구가 12개 지역구거든요. 예. 거기에 이 중에서 한 6, 7명만 달려들어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랑 같이 출마해도 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누굴 낙하산 내려보내려고 보니까 예. 인지도는 떨어지고 대신 아까 언급했던 분들은 최소 장관 아니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대구 선거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전략 전술 항상 기본이라 얘기하는 권역별로 전장이 어디 설정됐냐가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민주당이 선거 잘할 때 그때는 보통 부산을 전장으로 삼아가지고 가덕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가지고 항상 선거를 맞아요. 치렀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뭔가 좀 확장적인 정책을 할 때는 광주에 쇼핑몰을 하느니 많이 갖고 했던 거고.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광주를 갖고 이렇게 오락가락 다투고 있으면요. 예. 부산하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안전해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워낙 판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 전선이 대구쯤에 설정되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국민의힘이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와, 야,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아까 누구 이재정, 네. 강선우, 권칠승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짜서 대구를 공략할 수 있다. 조홍천 의원. 조홍천 의원 대구에 거의 선거관 진골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진골이에요? 네. 조홍천 의원님이 대구 진골이에요, 그분이? 네, 진골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가 우연히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으면서 이제 사실 민주당을 가신 거지. 원래는 스펙상으로는 아니면 살아온이라고 봤을 때 대구 진골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구나. 누구 뭐라 하지 않을 거고. 네, 저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예. 저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할 리가 없다. 1. 예. 할 리가 없다. 왜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맨날 현근택 변호사가 있으면은 저랑 만나면은 예. 근택이 형은 어차피 그 안에서 주요 당직자가 아니니까 네. 내 말을 전달해도 상관없으니까 형님한테는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 근택이 형 말을 이재명 대표 들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뉴스쇼 나와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구 그러니까 TK, PK를 비우고 그 자리에 정말로 신선하고 정말로 대단하고 막 뭔가 전략적인 인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 용산, 낙하산 누군가 하나씩 꼽는 식으로 간다면 거기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순간 이 선거 끝난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전략이 한 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이나 아니면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다시 나가면 당선되는데 안 가지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대구를 가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설득해내는 거? 아주 큰 대의 명분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걸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 있으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쉽진 않죠. 그런 움직임이 있기라도 하면은 당장 용산에서는 머리 터지는 겁니다. 저기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 내꽂았다가 정말 민주당이 저렇게 칼집에 칼을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머리가 터지는 거다. 네. 아니 이렇게 선거 전략을 잘 세우는 분이 지금 자기 선거는 왜 3번 안 됐냐 이 질문 항상. 제가 윤석열 대통령 노원병 나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노원병을 제가 사상 최다 득표율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노원병 나면 떨어져요. 아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댓글쇼니까 제가 5분 만이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우상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또 누구시더라 하여튼 세 분이 유럽 국감 같이 갔다가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상호 뭐 이준석 대표한테 공천을 주냐 마냐 이 얘기를 네. 하다가 네. 준다고 했대요. 그 네. 어떤 분이 그러자 그게 정진석 안철수 대화 아닙니까? 그렇구나. 예, 예.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봤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정도로 노원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른 당 의원 앞에서 정진석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뭐 우상호 의원의 전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걸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을 죽일 방법을 논의하겠다가 첫째로 웃긴 것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을 죽이는 방법이 노원병 출마시키는 거다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인사들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강북에서 거의 한 5등 했어요. 네. 그럼 이준석이 노원병에 떨어질 상황이라는 건요. 강북의 30개 선거구에서 다진다는 거요? 뭐 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략이랍시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아무튼 노원병 공천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원권 정지도 해제되고 당원 되시는 거니까 공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도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럼 뭐 해보겠다 난리칠 때는 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상대할까 이런 대책은 안 세워요. 어떻게 하면 이준석, 유승민을 또 때려가지고 또 할아버지들한테 또 으쌰으쌰 또 이런 거 받을까 생각 때문에 가는 거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행보를 하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다가 나이 60대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보수 정당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때리면은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구나. 지금 이게 제명 뭐 운동 그거 나이 60대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 나이 60대에서 그걸 깨달아서 그걸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곧 있으면 조정훈 의원도 그걸 깨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조정훈 의원도 와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이준석 훈계하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비판적인 조정훈 의원이 뭐 뉴스쇼에서 토론하자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는지 모르겠지만은 미루는 건 아니고 이제 일정 조정 지금 중에 있긴 그런 걸 합니다. 미룬다고 합니다 보통. 예, 저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본인이 뭐 대단한 정치 활동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분명히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일정 조정 곧 될 겁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일정 조정은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원래는 8일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일정이 조금 스케줄을 다시 보는 상황. 네. 아마 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토론 네?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은 지금 계속 실시간 하고 있으면서 토론은 미루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이번에는 선거가 정치인 이준석, 네.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이번 선거에 안 되면 사실 정치 인생 좀 어렵다. 조금 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정치 인생 끝난다. 네.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조언이에요. 네. 그래서 미련 두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 이런 조언을 방송에서 하셨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김종인 장관 만납니다. 오늘 만나세요? 네. 점심 드세요? 그건 뭐 밝힐 수 없죠. 그런데 어디서 언제 만난지 밝힐 수 없지만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저한테 계속 이제 좋은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치의 상당한 부분을 박근혜, 김종인, 유승민에게 배웠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가 이분들이 고생해온 어떤 길을 보면서 저는 청출어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장관의 메시지 능력이나 아니면 타이밍 잡는 능력, 별의 순간을 포착한 능력 이런 것은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김종인 장관 만나 뵙고 제가 상의를 하겠죠. 네. 오늘 조언 들으시는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의 골자는 오히려 저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야말로 뭔가 보수 개혁이나 아니면 정치 개혁을 위해 가지고 뭐 다른 움직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는 12월 말이에요. 제가 정해놓은 날짜도 있어요. 그래요? 12월 언제? 며칠이에요? 왜 얘기합니까 지금? 크리스마스예요? 네? 25일이에요? 아니면 뭐 30일이에요?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때까지 딱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날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섭외 좀 하려고. 며칠이에요? 나중에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그 유승민 의원도 12월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전혀 그런데 교감해서 한 건 아니고요. 교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정치를 조금이라 아는 사람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이런 거죠. 당신께서 결국에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라는 거를 2021년에 새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자유한국당스러운 분위기에서 넘어와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다시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상태로 지금 내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요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게 시즌마다 제가 이거에 비유했거든요. 그 SBS의 그 동물 농장 비슷한 거 그거 보면요.
거기 이제 비버가 나와요. 예. 근데 사육사가 비버가 집만 지어놓으면 부셔가지고 이제 막 저기다가 갖다 버려놓고 이렇게 해요. 예. 그럼 비버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집을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망연자실하는 거죠. 예. 예. 그 진짜 그 찾아보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비버가 앉아 있어요. 근데 저나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2012년부터 계속 그때 뭐 새누리당을 바꿀 때도 그렇고 보수 개혁이라는 쪽에서 역할을 해왔지만은 뭐 이게 한 1, 2년만 지나면은 오히려 또 집이 부서져 있고 더 안 좋은 상태고 국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이런 두 번 속냐 이런 입장이고 저희는 그냥 비버의 입장으로 예. 다시 집을 짓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 짓을 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생기신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당신께서 40년생인데 지금 내년에 84인데 이제 85인데 예. 야 이걸 또 그러면은 이거를 왜냐면 이게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되는 문제냐면요. 그렇게 집을 지어봤자 계속 의석이 영남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또 그게 집 부시는 힘이 동작하거든요. 오케이. 저 이해했거든요. 네. 그 집을 뭐 집 짓냐 마냐 막 김종인 위원장도 뭐 골치 아프고 힘들고 뭐 두 분 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집을 바깥에다가 잠깐 여기서 짓는 거 말고 바깥에다가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그런 거죠. 이제 당신께서도 85인데 야 이제 그냥 그 집 고쳐 쓰는 건 포기하고 아파트 들어가자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리모델링 이제 그만하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분양받아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원래 살던 가정집 그거 말고 이제 마당 관리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그거 개인 주택 말고 아파트 가자. 아파트 가자 이런 건데. 모르죠 이제. 그 오늘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느냐 마느냐를 오늘 조금 논의하시는군요. 뭐 서로 그걸 뭐 논의는 하겠지만은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전권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인생인데. 그냥 조언만 듣는 거예요.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집 짓기. 뭐 생각이 비슷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사심 없는 원로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예측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능력은 대한민국의 1, 2, 3 안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신당 만드냐 안 만드냐가 정치권의 굉장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국감 끝나고 총선 모드 시작이거든요. 국감 끝 총선 시작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워낙 우리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앞으로 클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5분이 15분 됐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 치면 좀 하세요. 종 옮기고.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